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제가 더 한번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댓글들을 좀 보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4명인데 폭력적이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 왜 애를 내시는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몰라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는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윤리적 기준 혹은 도덕적 기준, 정치적 기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은 타인에 대해서 이러면은 굉장히 혼란해지고 이거 진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내친 김에 책 한 권 더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왜 저번에 레미제라블 한번 소개해드렸더니 다른 것도 추천해달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전 작품 추천해달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화씨451이라는 책이에요. 화씨451. 책이 불타기 시작하는 온도죠. 그래서 이제 화씨451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좀비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3대 디스토피아 소설 꼽을 때 늘 들어가는 책이에요. 조지 오웰의 1984, 올도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이제 레이드 브래드버리의 화씨451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스토피아 고전 작품들 읽을 때 제일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재미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주인공의 직업이에요.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인데 이 소설 안에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화씨451 같은 경우는 뭐냐? 직업이 뭐냐? 주인공의 직업이 파이어맨이에요. 파이어맨 지금 현실에도 있는데요? 소방수 아저씨들이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이 소설 속 세계에서 파이어맨은 더 이상 소방수가 아니에요. 방화수예요. 방화사가 하는 일은 뭐냐? 책을 태워요. 책을 태우는 일이 방화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하고 책이 발견되면 집까지 통째로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 다. 이렇게 책을 불태우는 직업이 생긴 지 이 사회는 40-50년이 넘었고, 이 사회는 대중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누구든 다들 TV를 봐요. TV만 봐요. TV에서는 늘 하하호 행복하고 웃고 즐기고 이러고 있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TV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한테 뭔가 말을 걸면은 이 주인공이 나한테 대답을 해줘요. 굉장히 뭔가 그 소통과 자유가 막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 대답을 해주는 것도 미리 다 녹화가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도 뻔한 것들이고,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나오는 건 모든 게 다 진실인 것이고 더 이상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더 이상 이 사회에 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근데 이 소설의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책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에 있어요. 어떤 뭔가가 누군가의 작품이 발표되면은 근데 내가 그거 보기 불편해. 그럼 달려가서 페이지를 찍고 책을 쌓아서 불태우고 이런 종류의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작가들이 알아서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 소수자들이 분노할 만한 책부터 태우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껴서 가서 이 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책을 찢고 태우고 작가를 린치하고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게 되고 논란이 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사람들이 사유를 한다고. 이걸 못하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원래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만 옳다고 나와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류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은 실수를 한 그런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해서 우리 삶으로부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로운 사회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주장하는 것도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어떤 것도 자유라는 단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씨 4월이라는 온도에 이르기 전에 모든 게 다 타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정말 이 모든 훌륭한 것들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시댁은 시어머니와 지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이 3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의 전 재산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연락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들어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하고는 전화 연결이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밝아서 괜찮네요. 제가 그냥 좀 전에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 쪽하고는 이제 연락 안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장례식장에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옷 다 찢어놓고. 왜?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러 나갔다가 예. 음주운전하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돈이 없는 애가 시집이 와서 너무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가 자기 아들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까지 니네 엄마가 아빠를 죽인 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예 인연을 끊고 지금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어머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막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찾아와서 경찰 부르고 그랬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찾아오는 게 너무 무섭다고. 지금 이제 연락 끊고 네. 물리적으로 아예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하신 거고 인간이 너무 큰 절망에 빠지면은 네.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뭐 언젠가 아마 사과하시겠죠. 네.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네.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보험금도 내놓으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내놓고 이제 시누이가 둘이 있는데 시누이들하고 이제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럼 시누이들도 그 생각에 동의한 거예요? 네, 변호사분은 어디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예. 많이도 아니다. 3억에서 1억씩만 떼줘라. 2억으로 너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을 너무 벗어난 그런 분이신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원래 약간 좀 그러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며느라가 이러고 남편 없을 때는 욕을 많이 저한테 하셨죠. 인연 끊기를 잘했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좀 덜 하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여자 혼자 남으면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주변에 70 먹은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70 먹은 할아버지? 그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니게 되니까 옆에서 간병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너 자식들한테 그 사람 재산이 간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제가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험회사 아줌마가 있는데 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친한 친구조차한테도 주식을 해보라고 하질 않나.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또 그런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시어머니, 시누이들 이런 사람들 삶으로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예. 웬만한 지금 인간관계는 거의 끊고 저를 좀 단련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남편 옷이랑 신발이랑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버리겠고 49세 때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늘나라 가서 입게. 그렇죠.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추우실 텐데. 그런가? 근데 못 하겠어요. 엄마가 치유가 덜 된 만큼 아이들도 치유가 좀 덜 된 상태인 것 같아서 밤에 잘 때마다 맨날 아빠를 찾거든요. 지금 제일 큰 애가 몇 살이에요? 8살인데 8살. 옷을 끌어안고 자서. 아이고 그래요. 아빠가 보고 싶겠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그리움이나 혹은 뭐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 결국엔 모두 다 그 어머니 정신 건강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이제 강해지셔야 돼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의 뭐 이게 정말 불행한 일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은 살아나가야 되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의 새 출발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건강하고 참 아주 굳건하게 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참 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면 이럴 때 뭔가 되게 참 뭔가 뭐 감동적인 말을 해줄 텐데. 아니요, 저는 그런 것보다 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얘기를 이렇게 지그시 들어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들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남일이죠. 아니 남일이죠. 다 남일이죠. 나도 남일이에요, 나한테도. 맞아요. 예, 다 남일인데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의식 같은 것만 안 느끼시면은 네. 그게 진짜 사람 인생을 갉아먹거든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게 뭐 시어머니 탓이고 뭐 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끔찍해지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네. 잘 사시려면은 진짜 피해의식 가지시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상처도 겪지 않은 것처럼 건강하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돌려받으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받든 뭐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한테 받든 반드시 돌려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혈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전에 2주년 맞아서 해프로 3년 차고요. 지금 아내는 쌍둥이 7일주 차 임신하고 있고요. 제 고민거리는 딴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되게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저는 좀 더 차분한 성격인데 화를 많이 내요. 와이프가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오늘은 이성적이어서 좋겠다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더라고요. 가슴팍을 막 주먹으로 치는데 그게 뭐 아프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가슴이 아프죠. 여기까지 됐나.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와이프네 집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고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 집이어서 처음에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 해서 그냥 그런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성에 차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가치관이 좀 다른 거는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너무 지금 당장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거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해답이 없는데 화만 내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어디다가 말하기도 창피하고 털어놓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고요. 털어놓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반려자가 화를 많이 낸다,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조금만 이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임신 11주 차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평소엔 보이지 않았던 종류의 그 감정 격화나 이상 현상이 많이 좀 관찰이 될 때예요. 제 주변에 이제 그 사례들을 보더라도 많이 맞아요. 예,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시기에 좀 위협적일 정도로 상해의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사실 그 가치관의 차이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뭐 고쳐나갈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지는 다툼이나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좀 사실 거꾸로 된 거거든요. 행동 같은 건 오히려 되게 쉽게 합의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가치관의 차이는 끝까지 갑니다. 사람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는 결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나간다고 해서 이게 쉽게 그 간극이 메어지거나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관의 차이를 무시하고 결혼을 하신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의 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심각함이었는지 그 정도의 문제가 늘 따라붙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이 와이프분이 말씀하셨다는 거, 너는 이성적이어서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저도 굉장히 살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진짜 사람 약오르게 만든대요. 너무 사연자분 마음 되게 이해 가거든요. 상대가 이제 뭔가 이게 좀 격화될 조짐이 보일수록 나까지 같이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나는 좀 더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약오른대요. 진짜 너무너무 약오르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싶대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화됩니다. 피하세요, 그냥.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정말 최소한의 물리적 여유를 갖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립각을 극단적으로 끝까지 세우는 것보다는 뭔가 좀 싸울 만한 요소가 생겼을 때마다 서로의 물리적인 공간을, 물리적인 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답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답례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에게 어떤 거를 답례를 드릴지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